자, 오늘은 중세문법을 배울 건데 우선 미래인교과서에 처음에 중세국어가 있죠. 그치? 근데 원래 시기로 구분을 하자면 용배어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중인데 쌤이 먼저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법 요소를 다 하고 문법적인 측면을 다 다루고 그리고 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내용을 다룬 다음에 용배어천가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먼저 쌤이 프린트도 줬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도 줬는데 먼저 우리 교재인 교과서에 있는 문법적인 걸 다 한 다음에 세종어제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교재를 뭐 펼쳐놓긴 해야 되니까 어차피 칠판으로 다 수업은 할 건데 교재를 한번 다 펼쳐볼게요. 우리 뒤에 자 찾아보자. 자, 117을 펴시고요. 뒤에 9단원 117쪽을 펴시고 자, 117 우선은 이게 출판사마다 들어있는 작품이 공통적인 게 세종어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가 들어있는 학교도 있고 뭐 소학원회가 들어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더 프린트를 주시고 예를 들면 근대국어를 집어넣는다든가 두시연에 뭐 이런 거잖아. 중간본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동명일기, 독립신문 창간사 이렇게 집어넣는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문법 개념 처음에 잘 잡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선은 어쨌든간 출판사는 다 달라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우선은 해봅시다. 졸린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그냥 자동 뒤로 나가 그냥. 알겠죠? 자, 볼게요. 우리 중세국어 시기를 잡아보자. 이거 있잖아. 이번 기말고사가 되게 어려울 거야. 알겠죠? 그러면 기말고사를 잘 보면 어려워도 잘 보면 중간고사하고 합쳐서 등급이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쌤이 맨 첫 주차 때 왜 이거 국어 중세국어를 하냐면 이거는 매주마다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냥 여기 있는 걸 통으로 암기해야 돼. 처음에 선생님 수업할 때는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무조건은 암기야. 그래서 이거를 매주 암기를 시킬 거고 요거를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뭐 부모님이 데리러 왔다든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다른 날 와야 돼. 주말에 오든가. 해서 무조건 테스트를 계속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너네 뭐 나간 거를 얘기해달랬더니 나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선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시험범위 나오면 빨리 말씀해주세요. 자, 우선은 질문해볼게요. 중세국어 시기는 알아야지. 중세국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중세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응? 학교에서 했지 근데 중세국어 항상 중세국어 언제요? 그럼 맨날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예요. 그러면 고려 건국이 몇 세기냐면 918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세기로 얘기하면 10세기 요까죠. 10세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우리가 몇 년도고 우리 잘 알잖아.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 그치? 159 있으면 안 되니까 159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세국어를 세기로 말한다면 10세기부터 몇 세기? 16세기까지 되는 거야. 중세국어가 되게 길죠? 그죠? 세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 10세기 이전은 뭐가 되는 거야? 고대 국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야? 근대 국어가 되는 거야. 맞죠? 뭐해? 왜? 이럴 때가 아니야. 알겠죠? 내가 실명 언급할 수도 있어? 너네 조심해. 알겠지? 조심하라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메인이 중세국어죠? 자, 그러면 10세기부터 16세기가 다 나온다?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라. 이 긴 게 우리가 어차피 앞에는요 고대국어랑 똑같이 우리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중세가 너무 기니까 이걸 가르는 분기점이 있죠. 기준이 뭐야?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훈민정음이 1443년도에 만들어지고 3년간의 반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1446년에 반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거를 전기 중세국어, 뒤에 거를 후기 중세국어 라고 해서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지? 문헌들을 이제 확인하겠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작품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15세기, 우리 교과서에는 15세기 작품만 있거든요. 융벽청그랑 세종어제 훈민정음. 근데 혹시 너네가 학교쌤이 프린트를 주시거나 이래서 16세기 작품을 준다는 거 아니면 근대국어 작품을 준다거나 그럼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비교하게. 알겠죠? 우리는 요거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기준을 잡아두고 그 다음 지금 뭐하냐? 우리 교과서 117쪽 밑에 보시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 이렇게 됐지. 그거 순차적으로 먼저 잡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처음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문법적인 측면을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부터 들어가자. 첫 번째 뭐래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 근데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냈냐면 음은, 문법, 어휘, 표기 이렇게 해서 4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4개로 분리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가끔 있잖아. 가끔 뭐 이렇게 나온다. 주격조사 2가 사용되었다. 이게 문법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의문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휘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나눠서 시험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암기를 따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만 들어갈게요. 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 자, 첫 번째 나눠서 하자. 우리도 음은. 자, 음은 쪽 측면 보니까 밑에 순경은 비읍, 예디음, 그 다음에 뭐래요? 여린 히읗, 아래야 등의 음운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이걸 되게 간단히 해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세종대왕님께서 몇 글자 만들었다고 할게? 28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28자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요 음은 외울 때 편하게 28자를 만들었대. 언제? 세종대왕님께서. 근데 지금 현대국어는 이거 기본자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자를 28개를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기본자가 몇 개게? 현재는 맞아요. 24개. 잘하네. 24개요. 그러면 지금 기본자가 마이너스 4개가 됐다는 거지. 4개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없어진 4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쉽게 텔레토비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니까. 이거 이렇게. 난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그럼 해볼게요. 눈, 코, 얼굴형, 입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름만 해보자. 너네 이름. 요거는 여린 히읗인 거 아시죠? 이름? 여린 히읗, 반치읒, 예리읒, 아래야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3개는 자음이고요. 아래야만 뭐예요? 모음이에요. 그러면 사라진 게 자음이 3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음이 1개가 사라진 거야. 근데 혹시 옛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라진 순서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사라진 순서를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옛날 선생님 봐봐. 10원짜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으니 10원 남았네. 옛날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왜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외운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걸 이렇게 그린 이유가 우리 또 이제 트렌드 맞게 성형으로 해보자. 이제 가장 성형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그렇지. 눈. 내 눈이 없어. 그죠? 눈 하면 또 코가 낮아 보이는데 뭐 하고 싶어? 코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 많이 해? 눈, 코까지 했다 그럼 윤곽 아니야? 그치? 얼굴형. 그 다음에 입술. 마지막에 그 제시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귀여워하는 의미? 아니야. 섹시해서 얘기야. 예뻐서 얘기야. 나도 하고 싶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의문은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등등등 사용되었다 했는데 선생님 얘는 왜 언급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금방 사라진 순경은 비읍인데 얘는 기본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라졌는데 기본자, 사라진 기본자에는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얘 기본자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나비 넥타이처럼 따로 그릴게요. 알겠죠? 얘는 기본자가 아니야. 얘는 이름이 뭐야? 순경은 비읍입니다. 알겠죠? 순경은 비읍이에요. 순음을, 비읍이 순음이잖아. 순음을 가볍게 내란 뜻이야. 가별경.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다. 얘는 기본자는 아니다. 기본자는 아니다. 자,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갈 때 얘 순경은 비읍은 사라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이에요. 자, 비읍, 디귿, 시옷, 디귿 등의 어두운 자음군을 사용했다. 미래교과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뭐래요? 비읍, 디귿, 그 다음에 시옷, 디귿 등의 어두운 자음군을 사용했다. 이렇게 써있잖아. 요거를 2번, 요거를 자,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요. 얘가 시옷계는, 시옷계 합용병사는 어두 자음군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 그럼 어두 자음군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세종대왕님께서 글자를 만들 때 병서의 원리가 있고 연서의 원리가 있어.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제자 원리 이런 거?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 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연서 있지? 연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언급만 할게요. 연서는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든 거 연서라고 해.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세로로 이렇게 붙여서 글자를 만들었죠. 이런 건 연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말하는 거죠. 나란히 쓰기인데 이 병서가 두 개예요. 각자병서라는 게 있고 얘는 학교에서도 언급 많이 하죠.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 이거는 글자를 만든 원리지. 각자병서는 똑같은 걸 두 번씩 쓰면 돼. 죽여버릴 거야. 핸드폰 내고 왔어야지. 윤씨. 정국에서 아, 정동민에서 왔다고? 잠깐만. 쌤, 여기 장호 출석했어요. 들으셨어요? 네네, 장호 여기 있어요. 너 왜 안 찍었어, 짐은? 네? 그거 해야지. 그 뭐라 그래? 키패드. 키패드 찍었어야지. 실명. 혹시 자기 출석 체크 안 했다? 장호 폰 안 내려다. 혼난다, 아주 그냥. 아니 이거 안 보이면 쓰려고. 자, 보세요 이제. 다시. 각자병서는 뭐라고?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두 번 쓰는 거를 각자병서라고 해. 그래서 우리 세종고등민정음에 각자병서 있어 없어? 나란 말싸미 벌써 있잖아, 그치? 각자병서 사용했고요. 합용병서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섞어 쓰는 거지. 뭐 세 개까지도 섞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뭐 이런 식으로 섞어 쓸 수도 있고 시옷계로 섞어 쓰면 이런 식으로도 섞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읍 시옷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도 있었어.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왼쪽에 있는 게 이름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비읍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시옷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짜리는 비읍 시옷계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 이거야. 그러면 어두자음군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합용병서를요. 합용병서를 말머리에 넣는 거지. 자, 말머리에 봐. 말씀어자, 머리 두자. 자, 그래서 초성이죠. 말머리가 어디야? 초성이죠. 초성에 자음을 군자가 무리구니까 무리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대그 합용병서를 만약에 밑에 받침에 적으면 합용병서란 말은 이제 안 쓰니까 격받침이 되겠죠.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다 할 때. 그래서 받침으로는 현재 사용하는데 이렇게 합용병서를 말머리에 쓰는 어두자음은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근데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다시 초성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소리 나야지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는요 이렇게 비읍 디귿이 두 자음을 다 소리 낸대요. 정확히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모르지. 뭐 부드 뭐 이렇게 두 개로 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시옷을 빼고 이렇게 두 개 발음을 했는데 요 시옷계는요 그냥 뒤에 거 된 소리로 냈대요. 옛날에
쉬운 게는 뭐라고? 뒤에 거 된 소리로 그냥 소리를 냈대요. 이렇게 꿈처럼 이렇게 낸 거야. 그래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히는 어두장군이 아닌데 그냥 일반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울 때는 우리가 뭐 전공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학교 선생님 만약에 이런 거 다 어두장군이야 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미래인 책에는 쉽게도 그냥 어두장군으로 간 거지, 그치? 그리고 현재는 얘네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 된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 소리로 소리 내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잠깐 선생님이 이 두 개가 두 자음다 소리를 냈다는 증거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너네 좁쌀 알죠? 좁쌀 알아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좁쌀이 조에다가 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된 글자. 그래서 이 비읍도 소리 나고 시읍도 소리가 난 거지. 그래서 비읍이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좁쌀, 현대국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두 자음다 소리값이 살아있었던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 자음다 소리를 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어두장군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를 나타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방점은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방점은 뭐를 표시하기 위한 점이었다? 성조.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야, 소리의 길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점이었다는 거죠. 글자 왼쪽에 찍어, 글자 오른쪽에 찍어? 왼쪽. 그래서 이름을, 방점을 왼쪽 좌를 써서 좌가점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점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좌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니고 글자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좀 쉽게 이렇게 그려놓고 보이려나? 자, 보시면 이게 소리가 이제 가장 낮은 소리를 얘기해. 낮은 소리는 평성이고요. 점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삼성이라고 해서 점을 2개를 찍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높은 소리를 거성이라고 해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선생님 얘는 뭔가요? 입성을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리 우리 1학기 기말에 들어간 학교도 있고 2학기 중간에 벌써 들어간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입성인데 입성은 자 스타카토처럼 정말 아래로 빨리 내다는 소리 팍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입성은 점의 개수랑 상관없어. 조심하셔야 돼. 점을 안 찍던 하나 찍던 2개 찍던 여기에 놀아나면 돼. 그럼 입성인 거 어떻게 하냐? 빨리 이렇게 딱 끊는 걸 어떻게 하냐? 받침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있는 받침에 바다 귀신이 들어간다. 바다 귀신. 요게 들어가면 무조건 입성. 알겠죠? 쌤은 항상 암기할 때 그래도 너네 외우기 쉬우라고 유치처럼 하는 거 다 알려주잖아. 그치? 바다 귀신이 들어가면 입성이다. 예를 들면 보자. 바다 귀신 만약에 못이라는 글자가 있어. 못. 근데 점을 내가 2개를 찍었다? 와, 삼성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못! 이렇게 빨리 내닫는 소리여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다 귀신 이 글자는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봐라. 너네 강 발음해봐. 길게. 강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봐라. 이거 길게 발음해봐. 길게 발음해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차피 끝에 내다는 소리밖에 안 돼. 빨리 이렇게 끊어지기밖에 안 돼. 됐지? 그래서 이거는 입성이다. 바다 귀신 입성이다. 됐죠? 점의 기수 상관없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자. 두음 법칙과 구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계속 그래요. 두음 법칙은 뭐고 그러면 구개화만 뭔데? 여기도 나오겠지? 자, 두음 법칙. 우리나라는 맨 첫머리에 자음을 이걸 되게 꺼림직스럽게 여겨요. 뭐? 니은하고 리을이 오는 걸 되게 좀 꺼림직스럽게 여기지, 그지? 발음이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니은을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이음으로 발음을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이거 어떻게 발음해? 여름. 그 다음에 니르다. 우리 말하는 거 있죠? 니르다를 뭐라고 해? 이르다.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옛날에 중세 때는 전부 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녀는 니르다 이랬다고. 됐죠? 그 다음에 구경 반응은 어떻게 파악해야 돼? 우리 음은 배울 때 구경은 배웠어. 디귿시 이와 반몸 이를 만나면 지읒지읒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디귿이나 너네 봐봐. 디귿이나 티읕이 나오는데 발음이 좀 바보 같아. 그럼 다 이제 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디 발음 자체가 힘들죠. 디 사마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사마지가 편하죠. 그러니까 구경만 적용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천하에 내가 일색이라 이랬어. 천하일색 이런 표현 쓰죠. 근데 내가 천하를 이렇게 썼어. 편하. 그럼 벌써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티읕은 뭘로 발음해? 치읒으로. 이래야지 구기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엔 구기음화 일어나지 않은 거고. 선생님 근데 왜 천자를 왜 이렇게 여라고 썼어요? 어라고 안 쓰시고? 중세 때 특징이야 그게.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는 여로, 아는 야로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중모음 화시켜서 발음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두음법칙과 구기음화 적용이 안 됐다는 거. 저분이가 내 눈빛을 보니, 내 관심법으로 너네를 보니 또 이제 딴 생각이 들어갔어 이제. 자, 이제 밑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거야. 원래 세종대문민정음을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서 문법 설명을 하면 니네가 그래도 잘 받아오는데 문법만 먼저 하면 안드로메다로 가더라고요. 근데 문법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자, 그럼 이제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 요거 해보자. 너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대표적인 거 3개씩 써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대표적인 거 3개씩 써보자. 자, 추추. 네? 아니, 쌤 이제 그 실명을 언급할 수 없어가지고. 자, 양성모음 대표적인 게 뭐야? 응? 또. 오. 아니,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 오. 딱 멋있게 이래야 되는데, 오. 꼭 이래. 그 다음 또 마지막. 지금 없는 거. 얘랑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비슷하다고요? 아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 있죠. 음성 모음은 봐봐. 쌤은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봐. 양성 모음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방향이지. 그 다음에 아래하고요. 그 음성 모음 방향이 반대야. 왼쪽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 그 다음 음성에 으 들어갔잖아.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성에 또 야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왜 방향이 중요하냐? 너네 이제 또 참. 중성모음도 하자. 중성모음 뭐가 있어? 이 모음이 있죠. 자, 중성은 양성하고 놀면 양성화, 음성어는 음성화예요. 자, 니네에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맞춰주세요. 예자. 양성이야, 음성이야? 빛이 방향이 중요하지? 자, 이렇게 놨어. 그럼 뭐야? 양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양성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자, 다시 해볼게. 왜? 이거는 워야. 그럼 뭐야 이거? 이거 뭐 아래쪽, 왼쪽 다 같이 음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글자도 한번 해본 거야. 됐습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뭐 야, 요 이런 건 잘할 거 아니야. 자, 됐죠?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노는 게 모음조야. 그래서 봐라. 우리가 세종시 훈민정음에 이 글자가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세종시 훈민정음 때는 서르라고 했지. 근데 지금 현대국어는 서로라고 했지. 뭐가 모음조화를 지킨 거야? 이거? 음성. 얘가 모음조화를 지킨 거지. 얘는 음성, 양성이니까 모음조화를 안 지킨 거지. 그래서 중세 때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켰다. 이런 글자로 나오는 것이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은 끝났고요. 이제 문법 갑니다. 문법에서 진짜 시험에 100% 문제가 있어. 이거 안 나오면 손을 지진다는, 손가락을 장을 지진다는 그런 거죠. 주격조사 찾는 문제가 꼭 나와요. 반드시. 주격조사 찾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음은 끝났고요. 이제 문법 갑니다. 문법적인 측면. 자, 첫 번째
주격조사가 있어요. 현대국어 주격조사 2개밖에 없어요. 몰라. 뭐게? 현대국어 얘기했어? 이 가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현대국어 이가 언제 쓰는지 해볼게요. 예를 들면 혜미가 배가 고프다. 됐죠? 이현이 배가 고프다. 됐죠? 자 그럼 봐봐. 차이가 뭐냐? 현의 이거는 뭐야? 자음으로 끝날 땐 이, 그지?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날 땐 가를 썼다라는 거지, 그지? 지금 현대 문법은. 근데 중세 때는 주격조사가 뭐밖에 없었게? 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이 하나로 돌려받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돌려받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돌려받기를 했냐? 3가지. 자, 지금처럼 자음으로 끝날 땐 이를 붙여. 이건 뭐 똑같죠? 자음으로 끝날 때 똑같습니다. 남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봐.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면 왜 여기 남준이가 어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모음으로 끝나면 뭘 붙였냐 이거죠. 모음으로 끝나면 원래 가로 붙였잖아, 가.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중세 때는 없으니까 요걸 붙였어요. 모음으로 끝나면 뭘 붙였다고? 얘를 붙였다고. 모음으로 끝나면. 자, 그러면 우선은 얘를 해볼게. 자, 서준이.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거 선우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지. 그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선우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해갔어요? 이렇게 붙이면 돼. 근데 단 조심할 게 있어. 단 3번째 모음 중에 우리가 모음 중에 요거 있죠. 요 이 모음 뒤에는 안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이 모음 뒤에는 안 붙여. 그러면 새 이름이 딱 이 모음으로 끝나죠? 혜미가 밥을 먹는다 할 때는 안 붙여. 제로 주격이에요. 혜미 밥 먹는다 해놓고 혜미가 밥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갔죠? 너네 학교에서 용변천가 배웠니? 그러면 이거지 뭐. 불휘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닌 물새. 현대 풀이가 뿌리, 가. 분명히 불휘가 뿌리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뿌리, 가, 깊은 나무대 이렇게 해석했죠. 왜? 여기 있잖아. 이 모음으로 끝나는 건 안 붙여. 그래서 짝대기가 붙으면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이 모음이 아니라 위 모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단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짝대기는 다 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가 가능한 짝대기. 이해갔어요? 예를 들면 배가 있다. 분리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이런 거 5 플러스 2 되잖아. 그치? 이런 거는 안 붙여.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부처는 옛날에 국영화 적용 안 해서 부처라고 했습니다. 자, 부처에다 나는 주격조사를 붙이고 싶어. 부처가 오신다. 이랬을 때 주격조사 어떻게 붙여? 얘네가 이렇게랑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니? 이건 뭐 수학기호야? 안 되잖아. 이건 원래 뭐 영음이지. 그럴 때는 슉슉 이렇게 부처 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혹시 자기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없는 그냥 선생님이 아무 이름이나 해볼게요. 장호라는 이름이 되게 궁금하잖아. 그럼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 자, 장호라는 이름이 이거는 그냥 일반 모음이죠. 짝대기 아니지. 그럴 때 이렇게 장호, 이, 장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대부분은 우리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 이거 질문 되게 많아. 다시 해볼게요. 너네 선재라는 이름이 있어? 그럼 이거 붙여 말아. 안 붙여. 분리 가능한 짝대기. 됐죠? 이런 건 제로 줄게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비교부사격조사 애가 사용됐다. 이거는요. 쌤이 수업 시간에 이거 중국에 할 때 더 자세히 할 거야. 너네 비교부사격 조사를 좀 생각해 볼게요. 부사격 조사는 뭐냐면 이 조사를 붙임으로써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애라는 애는 언제 붙이나 확인해 보자. 애.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애는요. 초속격 조사, 장소를 드러날 때 대부분 많이 쓰이죠. 그런데 중세 때는 애가 뭘로 쓰였다는 거야?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많이 쓰였다는 거야. 지금은 이게 뭐라고? 다시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건데 현대 국어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걸로 해석하잖아. 난 너와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비교를 할 때 난 형과 달라. 이럴 때 그러면 이게 비교부사격 조사인데 시험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여러 문학작품에서 비교분석격 조사를 갖고 와서 얘네와 똑같은 거 또는 다른 거를 골라라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프린트에다가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찾아가서 5개, 6개 정도를 비교분석격 조사가 들어있는 작품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청산별곡에 보면 널 나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 놀아. 널 나와. 이게 뭐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분석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와하고 과가 있고요. 뭐뭐보다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중세 때는 막 라와, 널 나와, 뭐뭐 도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비교분석격 조사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문헌 보면서. 그리고 용비어천가의 비교분석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장에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거 뭔지 아세요? 고성, 옛 성현들과 똑같으시니 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거 따져줄 거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 문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봐. 에이 선생님 현대 문장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뭐로 나오냐? 너네를 헷갈리게 해서 너네 and 너네 접속조사 알죠? 예를 들면 봐봐. 난 너와 달라 이러면 비교분석격 조사인데 난 사과와 배를 먹었다의 와가는 뭐죠? 접속조사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섞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해갔어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와가를 비교분석격 조사랑 접속조사랑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이해가니? 자,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세국어는 그냥 선생님 말한 거 있잖아. 설명에서 다 나오거든요. 다 똑같잖아. 문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진짜 암기 철저히 하시고요.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는 뭐 할 거냐면 세종어제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 현대어풀 있죠. 그 현대어풀이를 말한 친구들은 집에 조금 더 빨리 가고요. 현대어풀이를 말 못한 친구들은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풀이를 알아야 문법 정리가 잘 돼요. 그래야 주격조사도 다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잠깐만! 선생님 이거 문법 요거 끝나고 1시간 정도 수업하고 조금 쉬었다가 세종어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명사형이 옴음이 사용되었다. 명사형이 옴음이 사용된 부분도 찾아줄 건데 자,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는 명사어미가 뭐가 있어? 중세 때는 옴하고 음이 있었대. 지금 현재는 명사어미 뭐가 있게? 우리 명사조 아는 문장 할 때 배웠던 거. 음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먹다를 명사형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으면 먹음 또는 먹기 이렇게 붙였잖아. 근데 중세 때는 얘를 붙였다는 얘기야. 그럼 니네가 선택해봐. 먹옴을 붙일까? 먹음을 붙일까? 모음조화 지켜야 되니까. 뭘 붙여야 돼? 그렇지. 음성이니까 음성을 붙여야 되겠죠? 먹음이고요. 먹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 중세 때는 뭐가 보편적이죠? 이어적기 보편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먹음 이렇게 써야지. 이어적기까지 신경 쓰셔도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어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뭐라고 써있어? 현재 쓰이지 않거나 뜻이 변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여기 밑에다 하나만 써주세요. 자, 국어 말고 언어의 역사성 한번 써주세요. 언어의 역사성 한 번만 써주세요. 자, 언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의미가 변화 언어가라고 해야 되겠죠? 의미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언어가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해요. 이제 이게 언어의 역사성인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의미가 변화된 거 예를 들면 의미가 변화된 게 뭐야?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멸된 건 사어라고 해서 없어진 글자. 대신에 중세 때는 생성된 글자가 나오진 않겠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컴퓨터가 생긴 컴퓨터라는 어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없어진 글자 사어랑 그 다음에 의미가 이동됐는지 변화 중에서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 근데 세종어제훈민정음에 확대된 단어는 없으니까 의미 이동과 축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옆에 표기. 자, 이어적기를 보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적으세요. 새로 쓰기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자 보자. 이어적기가 보편적인데 이어적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연철. 그렇지, 연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밥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몸을 시작하는 조사가 와야지 이어 적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어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밥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끊어 적기도 좀 꽤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끊어 적기를 한번 해보자. 끊어 적기는 또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분철이라고 하고요. 분철을 하면 어떻게 적는다? 지금 현대 국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밥을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어도 적고 끊어도 적고 이런 표기를 동시에 같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헷갈렸냐? 거듭 적었던 거죠. 거듭 적기를 뭐라고 한다? 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적은 걸 예로 들면 밑에도 적고 위에도 적어야 돼. 그래서 밥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래서 중세 때는 어쨌든 이어 적기가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끊어 적기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세종원자 훈민정음이 메인이라면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띄어쓰기가요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서재필이라는 사람 들어봤지? 이름 역사 시간에 독립신문 창간사. 그게 19세기에 나오는 근대 국어 때 나오는 그 신문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얘기했어. 최초로 띄어쓰기를 실시한다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로쓰기였어. 세로쓰기가 꽤 오랫동안 써요. 우리 신문이 가로쓰기로 바뀐 게 최근 몇십 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문헌들 보면 우리나라 막 40년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신문들 보면 이렇게 세로쓰기 된 거 봤지? 그래서 이게 우리 조라고 가로쓰기로 돼 있는 거지 원래 세로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전혀 안 했고요. 됐습니다. 피곤하니? 수임은 이렇게 고전 시가도 좋아하고 고전 소설도 좋아하고 여기 문법도 좋아서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조금만 오래 쉴 수는 없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자 그러면.